안녕하세요. 어른의 방입니다. 오늘은 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 삶은 특별할 게 없는 아주 평범한 노후였습니다. 남편과 둘이 사는 집. 아침이면 늘 비슷한 시간에 눈을 떴고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욕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벌 필요도 없었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놓고 조용히 기사들을 훑어봤습니다. 경제면은 오래 보고 정치면은 금방 넘겼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국을 데웠습니다. 이런 하루가 지루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고맙게 느껴질 나이였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이미 집을 나간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TV 소리를 키워놓고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자기 가정을 꾸리는 거고 부모는 한 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간섭하다가 서로 상처만 남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과의 연락도 많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별일 없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아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믿었습니다. 노후 자금에 대해서도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정리해 두었고 위험한 투자나 남의 말만 듣고 하는 선택은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조금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신중함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 말이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자주 오갔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 걸려온 그 전화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딸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이 평범한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딸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조금 잦아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던 전화가 며칠에 한 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길게 통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별일 없다는 말을 몇 번 나눈 뒤 먼저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은 좀 바빠서.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집안일도 있고 신경 쓸 일도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딸의 말투였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초박해도 솔직했고 기쁜 일은 기쁜 대로, 힘든 일은 힘든 대로 숨기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말을 고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에도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대답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다 잘 되고 있어. 그 말들이 어쩐지 예전처럼 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심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이 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더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캐묻는 것 같았고,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로서의 걱정보다 한 발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화 시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보다는 저녁, 저녁보다는 늦은 밤. 집안이 조용해질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해 전화를 거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통화 중에도 주변 소리에 신경을 쓰는 듯 말을 낮췄고 가끔은 갑자기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 말 뒤에는 늘 설명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이 잦아졌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일 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기에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사람은 이상한 걸 느끼면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반응합니다.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조급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빨리 끝내려는 느낌, 무언가를 감추려는 기색. 그 무렵부터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괜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이미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제 이름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사위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시간.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사위 사업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질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톤이 낮았고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사위가 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작게 시작한 일이라고 했고 딸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왜?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가 좀 안 좋아. 그 말은 너무 흔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안 힘든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다 어렵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듯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된대요. 조금만. 그 말이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딸은 이어서 사위의 상황을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료비가 올랐고 거래처 결제가 늦어졌고 은행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들으면 그럴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사위가 요즘 잠을 잘 못 자.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다가 새벽까지 깨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아이.
딸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잘 안 하던 모습. 딸은 그런 사위를 안쓰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해. 그 말에는 부부로서의 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딸은 그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도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만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그냥 엄마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괜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알고 있으라는 말은 언젠가 무언가를 부탁하게 될 때 나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가 직접 설명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위가 한번 찾아뵙고 싶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찾아뵙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 사위는 예전보다 말수가 더 적었습니다. 사위가 다녀간 뒤 집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TV 소리만 조금 크게 틀어놓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같은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이미 결심을 한 사람처럼 단정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날 얘기했던 거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수 없다는 걸. 딸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 이야기였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보험을 해지하고 적금을 깨서 사업자금으로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위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 딸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는 말이 아주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번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선택들은 자기 몫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니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막다른 길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더 이상 이름을 쓸 데가 없어. 그 말에서 저는 제 이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무너졌다는 증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위도 더는 주변에 손 벌릴 데가 없대. 친구도 형제도 다 안 됐어.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대출 창구 앞에 앉아있던 모습, 보증서에 사인을 하던 손,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렸을 모습. 그 모든 걸 이미 혼자서 감당해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무게가 저에게로 옮겨오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거 정말 싫었어. 근데 엄마밖에 없어.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많은 선택이 끝나 있었고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선택이 어떤 이름으로 제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의 전화는 그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저도 일부러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안부도 짧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보증이야. 그 두 글자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딸은 미리 준비해온 말처럼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간은 짧고 정리 계획도 있고 사위도 책임질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 말들은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단어가 가진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주변에서 보증 하나로 집을 잃고 사람을 잃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까지 말 못했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이미 들었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부탁을 위한 전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더 이상 안 돼. 사위 쪽도 완전히 막혔고. 그 말 속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넘기면 진짜 정리할 수 있어. 그 말은 설득이라기보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잠깐만 빌리는 거야. 서류만 잠깐 쓰는 거고. 딸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숫자가 나오는 순간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마지막이라는 거지.
남편의 말은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딸은 다음 날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와 함께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딸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어머니로서, 한 사람으로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노후와 외면할 수 없는 자식 사이에서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증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차 안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고 그 소리마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분명 같은 집인데도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도, 가구도, 조명도 그대로였지만 집이 더 좁아진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류에 찍힌 제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써오던 이름인데 그날 이후로는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 정말 잠깐이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증을 섰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먼저 바뀐 건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실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번호가 며칠에 걸쳐 계속 울렸습니다. 받지 않아도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받았을 때 상대는 정중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모모금융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연체도 아니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라면서 확인 차원의 연락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우편함도 괜히 자주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며칠씩 비워두던 우편함을 아침마다 열어봤습니다. 봉투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발신인을 먼저 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고지서에도 괜히 눈길이 오래 갔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문구가 적혀 있지는 않은지,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남편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보다 먼저 우편함을 열어보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집안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말들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고 앞날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서도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났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려는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 오는 연락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보증을 선 뒤에는 이상하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게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더 말할 게 없어졌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보로증을 선 순간부터 이 일은 제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루의 시작은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을까, 우편이 오지 않을까로 시작됐습니다.
그 불안은 아직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안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낀 건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번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번호가 더 빨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는 이전과는 다른 톤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봉우금융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확인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상대는 아직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사위 쪽에서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덧붙였지만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연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근처까지 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조금만 할 수 있어? 딸은 괜찮다며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금융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하자 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그 짧은 말 뒤에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입금이 조금 늦어졌고 곧 정될 거라고,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금액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자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차이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통장을 자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했던 확인을 이제는 며칠에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잔액보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빠져나갈 금액이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가 아니라 얼마가 더 나갈지가 먼저 보였습니다. 우편도 달라졌습니다. 봉투의 색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글씨체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중요, 안내, 확인이라는 단어가 봉투 위에 보일 때마다 가슴이 먼저 교여왔습니다. 남편도 숫자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통장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크네. 말에는 책임을 묻는 느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집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는 공간이었던 집이 이제는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하는지, 만약을 대비해 정리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딸에게서 오는 전화는 더 짧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은 없었고 늘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만 넘기면. 그 말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하루를 숫자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얼마가 나갔고 앞으로 얼마가 더 남아있는지. 불안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숫자가 먼저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달라졌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대화는 늘 짧게 끝났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정신없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 말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스스로 눌러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먼저 이것저것 묻곤 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어디에 아픈 데는 없는지. 이제는 그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필요한 말만 남았습니다. 상황 설명, 일정 이야기, 숫자와 날짜. 사위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안함도 점점 말로만 남았습니다. 약속은 반복됐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설명은 줄어들었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정리 중입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몇 마디라도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려는 침묵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잠 제대로 자?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을 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자주 깼기 때문입니다. 딸과의 만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약속은 늘 짧았고 장소도 집이 아닌 밖으로 정해졌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딸은 자주 시계를 봤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힘들 때 제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제는 딸이 힘든지조차 묻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부담을 줄까봐, 괜히 상처를 줄까봐. 지만 그렇게 아끼다 보니 결국 남은 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서로를 묶어주기보다는 조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해 한 선택이었을까? 그 질문에 바로 답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보증을 서면서 잃은 건 돈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가족이라는 관계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우편이 와도, 새로운 숫자가 생겨도 처음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변화였습니다. 연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나왔던 날을 기억합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말의 순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인해서 안내로, 안내에서 통보로. 그 변화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많은 걸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노후 계획은 더 이상 계획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남편과의 대화도 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할까? 그 말이 나왔을 때 서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답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집은 이제 사는 공간이 아니라 버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마지막 선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정리해야 할 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딸과의 연락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연락이 없는 날이 며칠씩 이어졌고 그게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딸도 아마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온 걸까? 보증을 서기 전인지, 딸의 말을 끝까지 믿어준 순간인지, 아니면 부모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꺼낸 건지. 그 질문은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람은 점점 말라갑니다.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 서랍 속 물건들, 예전에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선택들, 이제는 하나하나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가끔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함이 말보다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잠들기 전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오늘은 무슨 연락이 있었는지, 내일은 무엇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 질문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기에는 숨은 아직 쉬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껴진 건 안정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늘과 비슷할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말을 꺼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끝내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몇 번이나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았던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언제나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걸린 말이었습니다. 딸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위 역시 이미 무너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쌓였습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가끔은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를 도우려고 한 거지 내 인생을 내놓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 말이 딸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할까봐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선택을 다시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고맙다는 말. 말로 꺼내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말로 전하는 건 다르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을 조금 떨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이 말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의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대답해도, 조금 더 생각해도, 조금 더 무거워져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는 결국 부탁한 사람보다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더 오래 안고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를 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도 동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이름 때문에, 같은 마음 때문에 같은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부모의 선택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사랑만으로 감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잠깐 멈춰서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의 방이었습니다.